혹시 어제 써야 했던 이메일 아직도 임시 저장함에 그대로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걸요? 네. 아니면 뭐 팀장님께 드릴 보고서 첫 문장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다거나 글쓰기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머리부터 아파오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많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우에사카 토오르의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글쓰기, 특히 회사에서 쓰는 글은요, 재능이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해서 그래요. 맞아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죠. 네, 멋진 문장, 완벽한 구조 이런 것들요. 근데 이 책은 그 부담감부터 일단 내려놓으라고 말하거든요. 그 대신에 요리하기 전에 장을 보듯 글감이라는 재료를 모으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아, 글감.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글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조립해서 여러분의 글쓰기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비법들을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늘 빈 화면만 켜놓고 어떻게 시작하지 이 고민만 한 시간씩 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근데 저자는 그게 뭐랄까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해요. 재료도 없이 부엌에 서서 어떤 멋진 요리를 만들까 고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글감인 거죠. 저자는 심지어 글의 90%는 이 글감으로 결정된다고까지 말해요. 90%나요? 네, 여기서 글감이란 여러분이 독자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은 그 알맹이, 바로 그 내용 자체를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이걸 딱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나만이 아는 구체적인 정보, 독자적 사실. 둘째는 내가 직접 겪거나 들은 생생한 이야기,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어주는 숫자. 야, 독자적 사실, 에피소드,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그냥 우리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에요. 지난 5년간 경쟁사 평균 이직률이 15%일 때 우리 회사는 단 한 명도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훨씬 구체적이죠. 말씀하신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보고서를 쓸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라고만 썼다가 반려된 경험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다음 버전에 경쟁사 A는 이 방식으로 비용을 15% 절감했습니다 라는 숫자 글감을 딱 하나 넣었더니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그때 글감의 힘을 정말 체감했죠. 업무용 글은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감동이 아니라 쉽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니까요. 글감만 충분하면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창작이 아니라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글쓰기가 창작이 아니라 조립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 좋은 재료, 글감을 모으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무작정 인터넷부터 검색한다고 좋은 글감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네, 저자가 두 가지 황금률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바로 이 글의 진짜 목적이 뭔지 파악하기입니다. 진짜 목적이요? 왜? 모든 글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목적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거든요. 가령 신제품 홍보 이메일을 쓴다고 해보죠. 표면적 목적은 당연히 신제품 홍보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 메일을 읽는 사람이 제품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 당장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출장 보고서를 예로 들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표면적인 목적은 그냥 출장 가서 뭘 했는지 보고하는 것이지만 진짜 목적은 이번 출장에서 얻은 기가 막힌 힌트로 우리 팀의 다음 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이럴 수 있겠군요. 정확해요. 이 진짜 목적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모으는 글감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업무 개선 제안이라는 진짜 목적을 설정하면 출장지에서 먹은 점심 메뉴 같은 걸 적는 대신에 그곳에서 발견한 성공 사례나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글감들을 집중적으로 찾게 되겠죠. 네네. 진짜 목적이 글감 수집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목적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이제 조수석에 누구를 태울지 정해야겠네요. 네, 비유가 아주 좋네요. 바로 두 번째 황금률, 독자 설정하기 말이죠.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던데요. 독자 없는 글쓰기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과 같다고요. 맞아요.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떠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누구에게 쓰는 글이냐에 따라 필요한 글감은 180도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독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회사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할 때요.
네, 이럴 때 저자는 페르소나 기법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내 주변의 특정 인물 한 명을 콕 집어서 가상의 독자로 삼는 거죠.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반직관적으로 들렸어요. 독자를 단 한 명으로 좁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대부분의 잠재 독자를 놓치는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요? 네, 저자는 평균적인 30대 직장인 같은 추상적인 대상은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말해요. 허상이다. 네, 그런 허상을 상대로 글을 쓰니까 글이 막연해지고 초점을 잃는 거죠. 하지만 내 동기인 김 대리를 독자로 정하면 어떨까요? 김 대리는 이 부분은 지루해 할 테니 빼야겠다.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주면 분명히 재밌어 하겠지. 처럼 글감을 고르는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도록 쓴 글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공감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과도 통하는 거군요. 바로 그러죠. 마치 한 사람을 위해 만든 영화나 노래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도 정했고 제 글을 읽어줄 단 한 명의 소중한 독자도 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감 사냥에 나설 시간인데요. 저자는 우리 모두 글감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방법들이 꽤 구체적이고 재밌었어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맞아요.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기 기억에 정말 취약해서 방금 샤워하다 떠오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머리 말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정말 그렇죠. 공감되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좋은 표현이 떠오른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바로 스마트폰 메모 앱이든 작은 수첩이든 꺼내서 기록해야 해요. 그런데 메모가 중요하다는 건 100번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중에 혹은 상사와 대화하는 중에 대놓고 스마트폰에 뭔가를 계속 적는 건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럴 땐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몇 개만이라도 빨리 적어두는 거죠. 키워드만. 네. 아니면 잠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서 녹음 기능을 켜고 10초만이라도 내 목소리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나중에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는 순간 그 글감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에 떠오른 생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메모하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방문했다면 회의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의 분위기, 벽에 걸린 그림, 창밖 풍경, 심지어 커피 향까지 메모해두라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글을 훨씬 생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같은 거요? 네. 의외의 아이디어는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 끙끙댈 때보다 멍하니 창밖을 볼 때나 카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구경할 때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가 긴장을 풀고 살짝 한눈을 팔 때 오히려 창의성이 활발해진다는 원리죠. 일부러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는 작가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글감의 보고로 활용하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팁 같았어요. 그럼요. 다른 사람과의 잡담 속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나 신선한 관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정말 가득해요. 네. 굳이 격식을 차리고 인터뷰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동료와 점심 먹는 자리에서 친구와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물론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고요. 네, 당연하죠. 가볍게 녹음해보세요. 나중에 들어보면 글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글감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대화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글감의 광산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까 우리가 겪는 글쓰기 문제는 사실 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쓰기 전 준비의 문제였네요. 그렇죠. 작가적 재능이 없다고 자책할 게 아니라 성실한 사냥꾼이 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군요. 글감이라는 재료만 충분하다면 글쓰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글쓰기는 정말 요리랑 비슷해요. 요리요. 네, 요리 초보라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 있으면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도 꽤 괜찮은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좋으면 반은 성공이죠. 글쓰기에서 글감이 바로 그 신선하고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쓰기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쓰는 걸 잠시 멈추고 좋은 재료를 찾으러 나가보세요.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순 없으니까요. 좋은 재료를 모으는 것, 정말 글쓰기의 본질을 꿰뚫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직접 해볼 만한 작은 실험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보고서나 이메일 같은 업무용 글쓰기를 위한 글감 수집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이 방법을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개인적인 삶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거나 10년 뒤에 나 자신을 위해 오늘의 일기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 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고 당신의 글을 읽을 단 한 명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독자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오늘 당신의 하루를 정의하는 독자적 사실 한 가지, 에피소드 한 가지, 숫자 한 가지는 무엇일지 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글감을 수집하는 사냥꾼이 되어보는 거죠. 아마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